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교육부를 방문해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인데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관련 법과 규정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를 돌파할지 금요경제토론에서 두 분 의원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반도체 인력 양성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난 뒤 뭐 호떡집에 불이 난 듯이 정신이 없습니다. 행정부 한덕수 총리 교육부에 갔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가고요. 국회는 뭐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고. 자, 이 반도체 인력 양성 왜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섰는지 그 배경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우리 주력 산업이고 또 미래 먹거리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전문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하다. 예. 이건 이제 수년째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연구개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인력도 연간 한 200명씩 정도 부족한 상태고 예. 그리고 그 연구개발 인력 밑에서 생산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쪽 그 직군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업계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예. 해당 학과가 뭐 반도체학과, 반도체 계약학과 있는데 정원이 뭐 한 전국적으로 6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산 과정에 당장 필요한 그런 인력이 연간 한 1,500명씩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제 인력 부족 사태가 누적이 돼서 예. 결국에 이게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 예.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다 해서 미중 간의 갈등도 이 반도체에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도 반도체 좀 시급한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족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 그렇죠. 김종석 의원님 그렇죠. 그동안 정부는 왜 그동안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 양성이라는 게 우선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네. 인력 양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학생과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자체가 일종의 교육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규제 경직된 규제 때문에 특히 대학 정원 규제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 규제. 예, 그것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반도체가 뭡니까? 이게 21세기 지금 산업의 쌀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산지가 된 거예요. 예. 오죽하면 미국이 찾아와서 조아릴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대만에서 한국 따라잡겠다고 초격차 줄이겠다고 예. 반도체 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뭐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1월 달에 정권 교체 전에 무슨 반도체 K 반도체 육성해가지고 뭐 법도 통과시켰는데 네, 반도체 특별법. 알맹이가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정원 얘기는 아예 빠져 있고 그 업계 얘기 들어보니까 뭐 27개 부문에 43개 핵심 규제 개선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52시간 근무도 좀 반도체에 관해서 좀 유연화해 달라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대만은 말이죠. 예. 지금 1년에 반도체 학과는 2번 뽑게 돼 있대요. 뽑도록 규정을 바꿔서 반도체 학과에 대학생을 대학원생을 1년에 2번 뽑게 해주고 일본도 저 신증설 반도체 투자는 절반까지 국가가 부담해 준다고 이미 법 통과했고 절반 투자 지원. 미국은 52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서 지원한다고 바이든이 발표했고 뭐清华대는 1년에 1,000명씩 지금 반도체 졸업생 나오는데 예. 대한민국은 뭐 440명 나온다면서요 1년에 이래가지고야 우리가 지금 초격차 세계 1등인데 선도 국가인데 이거 유지되겠습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대학 정원 규제하고요 수도권 규제하고 관련 입지 규제 한번 대폭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지적되는 것이 대학 정원 규제네요. 그러면 대학 그렇죠. 정원을 까다롭게 규제한다. 자, 이 대학 정원 규제의 필요성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질 못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대학 정원 총량 규제를 받습니다.
대학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수도권에서 이런 어떤 산업 수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인력을 늘리거나 뭐 학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대학 내에도 보면 이제 학과 간에 사실 이게 이 알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늘리고 어디는 늘린 만큼 어디를 줄여야 되거든요. 정원이 이렇게 딱 예, 그게 제한돼 대학 있으니까. 내에서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김종석 의원님 더 잘 아실 텐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이쪽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정원을 크게 늘리지 못한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고 그러면 지방에 신설하면 되지 않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죠. 네,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는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정원을 못 채우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뭐 과별로 봐도 정원을 못 채우고 대학 전체로 봐도 정원 미달률이 거의 지방에 있는 대학의 상당수가 이 정원에 미달하는 이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저께 이제 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뭐 2만 명 정도 장기적으로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만 명을. 문제는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만 2만 명을 늘린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격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되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개혁법 이 수도권 이 규제에 따라서 예. 수도권의 정원 제한을 받고 또 수도권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예.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정원을 늘린다면 지방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지방의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립대학이나 큰 대학들이 있으니까 예. 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참 이 현 상황에 고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인력 양성하려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이 정원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더 몰린다. 지방 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수도권 집중 문제라는 중요한 사회적 갈등 이슈가 또 있네요. 네,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이 이제 1982년에 예. 그 무슨 수도권 뭐 정비계획법 예. 82년이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00불이 안 될 때예요. 그걸 지금 40년째 붙잡고 앉아가지고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 순도시 뭐 수도권에 뭐 200만 원 짓겠다는 공약은 왜 나온 겁니까 그거? 예.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 수도권 규제 인구 집중 억제 이거 형해화됐고요. 사실상 구멍이 숭숭 뚫려서 지켜지지도 않아요. 예. 예, 실제로 또 중소기업들은 또 수도권에 입지하게 해주고 대기업들은 또 못 짓게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경기도는 또 중소기업들의 뭐 집중이 되고 예. 뭐 대표적인 게 뭐 저기 북한강의 남이섬하고 자라섬인가요? 자라섬은 경기도고 남이섬은 강원도인데 예. 강원도는 저기 수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 남이섬은 지금 관광시설 막 관광이 들어가는데 돼 있고, 그거보다 서울에 가까운 자라섬은 가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거긴 저 아파트 저 나무도 이제 마음대로 못 심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아 이게 뭐냐면 지금 다니다 보면은 저기 경기도하고 접경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하고요. 예. 그 원주 문막 여기 저기 이주 여주라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수도권 균형 발전입니까? 오히려 지금 낙후된 데가 경기도 농촌이고요. 예. 강원도하고 충청 남북도가 오히려 융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이거 대학만이 아니고요. 예.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균형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을 틀어막아 봤자 그게 지역으로 갔느냐 많은 전문 연구 결과는 해외로 나갔다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국내로 나갔다. 들어오는 투자가 오히려 축출됐다.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면 네거티브 썸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수도권 인구제 풀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과 잉여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로 협업하자 이런 모델로 가는 게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도요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미래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목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전문 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누구에서는 기업 부설 대학 그러니까 반도체 전문 대학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기업 부설 대학, 예, 기업이 그렇죠. 대학을 별도로 그렇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다이소라는 데서 지금 가전회사 아니에요? 아 다이슨. 다이슨. 네. 예. 그 자기네 저 전문 인력을 자체 대학을 설립해서 양성한 설례도 있고 그럼 이 수도권 뭐 법원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일종의 그런 얘기인가요? 계약학과 개념을 확대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적용을 피할 수가 있고 예.
또는 지금 공과대학에 다양한 뭐 기계과 무슨 뭐 산업공학과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의 부전공을 반도체로 색탁하게 해서 사실상의 전문 인력화 해주는 것도 정원 조정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예.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게 지금 정원 모집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학 구조 조정,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이 세 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라고 했지만 목숨을 걸라고 보니까 워낙 장애가 많네요. 이렇게 말은 크게 그러니까 이게 했지만 문제가 해답이. 굉장히 중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하더라도 이게 그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예. 선거의 단골 공약이고 이슈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가 이 공장 들어서지 못하는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학 정원 못 열리는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도 있고 예. 또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린벨트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예. 모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이걸 합리적으로 좀 개선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측면은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주민들의 어떤 발전의 욕구나 삶의 질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예. 또 이런 어떤 이 산업 인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뭐 이런 문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림을 좀 새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한마디 하고 교육부 차관한테 질책하면 그렇죠. 또 그 대책만 막 세워가지고 그게 졸속 대책이 될 예. 우려가 있어서 2만 명 얘기 나오는 거 보고서 저게 저렇게 가서 될까? 과연 2만 명이라는 건 수도권 대학 1만 명, 지방 대학 1만 명 예. 늘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 단기간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아니 지금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데 반도체 학과만 2만 명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대통령의 그 비슷한 말씀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예. 교육부는 제2의 경제부처라고 생각을 해라. 산업인력 양성이 핵심 목표다. 예. 예. 근데 저는 그거는 과거 한 30년 전에 이 교육의 정책 목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 실제로 2019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예. 산업인력 양성이 교육의 제일 목표였던 것은 노태우 정권까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전인적인 인간 형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 교육의 목표 또한 산업 인력 양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어쨌든 그 능력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과거의 인식으로 이렇게 후퇴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지나치게 대상화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마치 산업의 그야말로 이 부수적인 그런 어떤 영역으로 교육이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이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해서 좀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교육 기본법상에 우리 교육의 목표가 좀 변질될 우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학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쟁일로 될 수도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 문제로 될 수 있고 이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찌 됐든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대학 정원을 일단 늘려야 될 텐데 그렇죠. 또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인 교육이나 민주시민의 양성은 중고등부 교육의 사실은 핵심 과제고요. 대학에서까지 무슨 민주시민 육성을 기대하는 거는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고요. 대학은 역시 전문 인력의 양성이고 고등 인력의 양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부가 이게 무슨 대학에 대해서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정원 규제하고 등록금 규제하고 무슨 교수 쿼ota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인 간섭이다. 대학은 헌법에도 있어요. 대학은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부 손에서 좀 떼고 교육부는 저기 지역 교육청들 교육감들하고 협업해서 그야말로 그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좀 전문화하는 게 좋겠고 예. 장기적으로는 뭐 교육부는
없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한 가지 이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해서 꼭 언급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데 예. 반도체 전문 인력을 학생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죠. 가르치는 전문가들하고 교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수. 학생 10,000명 가르치려면 교수가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또 훌륭한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국내 이제 연구소, 기업 연구소에 많이 계세요. 겸임 교수도 할 수 있는데 네.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학 워낙 교수 대학 급여가 교수 지금 적으니까. 대기업의 부장급밖에 안 돼요. 네, 부교수 좋은 월급이. 교수가 갈 수가 없죠. 안 오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이게 애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공에도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서 좀 해주고 교수들도 겸임 교수로 그 대신 처우를 근데 또 대학이란 사회가 굉장히 평등주의적이에요. 이 사범대학 교수하고 영문학과 교수하고 경영대학 교수가 월급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도체 교수 월급을 더 많이 줍니까? 아니, 이런 것도 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해주고 싶어도 뭐 대학이 돈이 있습니까 지금? 가난하기 그렇죠. 짝이 없잖아요. 대학은. 지금 10년째 동결이에요. 동결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또 이상하게 또 중고등학교는 좀 마구 퍼줘가지고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돈은 자꾸 가고 대학은 10년째 동결인데 국고보조 없고 예. 이게 지금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뭐 교수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첨단 산업 하려면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려면 좋은 장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예산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교수 인력을 얼마나 양질의 교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단기간에는 예.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증원을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이의가 없는데 예. 그 방법은 조금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학협력 그 협동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까 이제 기업부설대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너무 또 급하게 그냥 무조건 숫자부터 늘리고 보자. 이게 단기간의 목표가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업부설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대학들이 이 계약학과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반도체 계약과도 몇 군데 대학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7개 대학이 있죠. 네. 7개. 이거는 조금 어떤 해답이 조금 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기업 부설대학은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계약학과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 예. 뭐 7개 대학이죠. 거기 서울대학은 또 빠져 있던데 이제 그것도 인원수가 400명이 안 돼요. 360명 계약학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울대학은 그야말로 뭐 학생들이 반대합니까? 다른 교수들이 반대합니까? 그건 뭐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서울대는 뭐 자체적으로 충분히 뭐 대기업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또 실제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방문했던 연구소도 또 있고요. 예. 뭐 어쨌든 좋은데 400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필요 인력이 1년에 뭐 1,600명이나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전문 인력도 교수 인원도 기업체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 현대자동차는 또 모빌리티 쪽에 전문 인력 양성을 일단 해주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대학이죠. 전문 대학.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좀 만들어서 일단 좀 다리를 건너가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대학의 본연의 기능을 뭐 여기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력 양성의 책임을 계약학과다 그러면 반도체 계약학과다 그러면 기업들이 다 돈을 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학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 좀 맡아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삼성전자 정도 되면 돈을 댈 수 있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된 인력이라든 이런 데는 대학이 다 맡아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만 생각을 하는데 중소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이 생산하는 반도체 말고 그보다는 조금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건가에 대해서 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모색이 필요한 거고 예. 그걸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거다. 이러면 제가 우려하는 양상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공계 인문계 간에 이 정원이나 혹은 예. 균형 문제를 가지고 대학 내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늘리자 그러면 어디 줄이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줄이자고 하는 쪽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뭐 인문학의 위기니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에 우리 대학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마치 어디를 희생시켜서 어디를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대학 자율에 맡겨야 돼요. 대학 각 자율. 대학마다 발전 방향과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이공계 전문대학으로 가겠다. MIT 미국이 그런 거고요. 또는 무슨 뭐 미국의 또 저 아주 엘리트 사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리버럴 아트 교육으로 가겠다. 대학에 맡겨야지. 이걸 국가가 획일적으로 너는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늘리면 안 되고 너는 지방에 있으니까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은 왜 있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자율에 맡겨서 미국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상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연못 구워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또 글쎄요. 궁금한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교수들 간의 학과 인원 조정은 또 교수들의 기득권 때문에 안 놓으려고 그런 그 거죠? 문제는 대학 경영진과 이사회에 맡겨야죠. 이사회에 그거를 맡겨야 교육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사실은 그걸로 말하면 고등학교 커리큘럼 변경도 안 돼요. 저 제2외국어 교육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자율적으로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모범 사례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그 대학도 따라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대학 구조 조정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뭐 언급하긴 그렇지만 예, 이 자연과학 계통으로 특화한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기능 자체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당장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 해법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또 지금 하나 주제 오늘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인사 관행. 이제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추세.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게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차지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이제 검찰에 있으면서 특수수사, 그것도 이제 경제 분야의 특수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꼭 금융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 업무는 법 집행에 관한 거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정부 요직에 그것도 정말 이 권력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너무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진짜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좀 억울한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한 20년 했는데 그분들도 검찰 출신이라고 여기다 묶으면 그런 경우는 억울한데 근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즉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대표적으로 이 정부 인사 라인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고위공직에 대해서는 인사 추천도 검사가 하고 검사 출신이 하고 예. 인사 검증도 검사 출신이 하고 임명권자는 당연히 검사 출신이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현 그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거는 저는 금감원이 생긴 이래로 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새로운 시도인데 저게 이제 좋은 결과를 내면 평가를 받겠지만 합리화되겠지만 이게 좀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라는 게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조사하고 검사해서 제재하는 이런 사후적인 대응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미래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일종의 이제 건전성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검사 출신이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가려가지고 처벌하고 이러는 데 있지 않겠냐. 자칫 이게 금감원의 프랙티스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거는 과연 이 새로운 시대에 이 금감원의 역할에 비추어서 요구되는 역할에 비춰서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는 검찰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금융산업에 관한 이 사전 검사, 사전 예방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혹시 뭐 다른 의도로 안 쳤나? 이렇게 의문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뭐 사실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지난 5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비리가 많이 지금 누적이 돼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 최근에 디스커버리 펀드도 있고, 디스커버리 펀드, 또 뭐 그런 것들이 옵티머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주려고 그런 인선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검사 출신이 요즘 요직에 너무 많다는 지적은 있지만 이복현 원장만 놓고 보면
금감원장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 검찰 내에서 예.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통이고 또 그쪽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게 경제부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정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검찰 출신의 감독원장이 예. 좀 이 경제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는지는 예. 뭐 이제 두고 봐야죠. 그건 인사권자에게 결국에 이제 책임을 가는 거지만 예. 아마 기대하기에 이제 이복현 신임 원장이 좀 노력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그 각종 펀드나 금융 비리 문제를 좀 재임 중에 금감원 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기대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은 경제부처고 정책 집행기구인데 이게 사정기관화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저는 오히려 그 대목에서 네. 조금 기대를 갖는 게 있다면 네.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금융위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 대한 지능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금감원은 이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감독하고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역할이기도 한데 모피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 모피아 출신들이 금감원장을 맡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마치 이 금융위가 금감원까지 다 휘두르는 이제 그런 폐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과 감독 업무가 잘 분리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모피아 출신이나 캠프 출신의 어정쩡한 인사가 온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지켜봐야 될 전적으로 것 같아요. 동감인 그래요? 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모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피아. 선후배 간에 또 이 저 금융 재무부 출신들의 끈끈한 연으로 자리를 나눠 먹는 의미. 뭐 그렇죠? 자리를 나눠 먹는다는데 이제 일종의 그 규제권자 차원이고요. 동시에 이제 금융업계 있잖아요.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 간에도 서로 그 회전문을 하면서 상당한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캡처라고 그러는데 이제 포획 또는 동조화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밖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모피아와 금융계 사이의 어떤 동조화 현상, 캡처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그런 기대도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조금 긴장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승사자가 왔다느니 이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느니 그런 이제 좀 걱정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김정수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모펀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같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해집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그 사건들이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일정하게는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뭐 구속도 되고 처벌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금융감독기구 차원에서 그거를 들여다본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들여다볼까? 그래서 그게 약간 뭐 기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디스커버리 펀드만 하더라도 예. 장하선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그 장화원 씨 디스커버리 펀드 대표죠. 최근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도 핵심 관련자들이 이제 이미 뭐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고 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사건 처리가 좀 미진했다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책임은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있는 거지. 금융감독기구가 그걸 다시 뒤집어 본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 그런 목적의 임명이었다면은 그건 또 상당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이제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 언급이냐? 예. 아니면은 훨씬 더 이를테면은 제재나 이 행정 규제의 폭을 넓히겠다는 시그널이냐? 이걸 가지고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본시장법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가 시세 조정 행위, 주가 조작하고 또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건데 이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고의성이 뚜렷해야 되고 그에 비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이 시세 조정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시세 조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행정적인 규제나 과징금이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논란도 많은데 네. 이런 게 대폭 강화돼서 이 규제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 이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이제 영업회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이럴 우려가 있다. 이런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은 다 근절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되어 있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좀 동분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근절시키느냐의 방법론의 문제인데 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금감원은 금융계에서는 저승사자고요. 슈퍼갑이에요. 하여튼 금감원에서 감사 나왔다 그러면 일을 못해요. 금융회사들이 증권사나 뭐 이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그 갑질 문화도 좀 청산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이 신임 원장 취임 일성이 예. 그 경제 관료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슨 뭐 네. 이 사정기관화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네. 뭐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경제학과 출신의 공인회계사라니까 네. 그러니까요. 공인회계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규제도 완화하겠다, 자격도 시장 땄죠? 선진화도 하겠다 그래서 예. 정통 경제 관료다운 또 목소리도 내고 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역할까지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정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